네, 지수평활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계열 예측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시계열 예측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계열이 y라고 하면 그거에 관계가 있는 x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y를 예측할 수도 있고요. 자, 이번 시간 지수평활법은 이제 x 변수를 가지고 y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y 그 자체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건데요. 그 자체를 그 의미가 뭐냐면 y의 어떤 과거 이력으로 미래의 y 값을 예측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거에 이런 이력 데이터가 쭉 있고요. 자, 예측 시점이 2014년 1월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과거의 이 데이터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y 자체의 패턴을 갖고 예측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시점 뒤를 바로 예측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 시점 이런 쭉 가서 우리가 이제 먼 미래까지 11시점, 12시점 이후에 어떤 값도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방법이 구간평균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오늘 배울 토픽이 지수평활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평활법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원초적인 단계, 가장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간평균법은 이제 말 그대로 과거 시점의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다음 시점을 예측한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과거 시점의 일정 기준, 일정 기간, 그 n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n을 결정을 하면 그 n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수집해서 단순히 산술 평균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관측값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t 1시점에서는 20, 그 다음에 2시점에서 60 쭉 가서 이제 6시점에 7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빨간색 물결선으로 표시하고 있는 그 시점이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점 또 그 다음 시점의 값을 예측하고 싶은데요. 자, 구간평균법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우리가 n을 3으로 두었다. 그거는 과거에 3개 점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왜냐면 과거 3개 시점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도 2개밖에 없으니까 일단 안 되고 시점 3이 되면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 60, 25 과거에 3개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그것을 산술평균 내 가지고 그 값으로 우리가 구간평균 예측 구간평균 그 예측값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죠? 네 번째 시점에서는 맞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개 60, 25, 70의 산술평균으로 구하고 다섯 번째 시점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개 시점 25, 70, 28을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그 예측하기 그 직전 시점의 구간 평균치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6.67이 되면 자,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의 미래 예측하는 값은 이 마지막으로 예측한 이 값으로 일정하게 예측을 한다라는 이 방법이 바로 구간평균법입니다. 자, 구간평균법은 일단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n 시점, 과거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사용할지 그 n 시점을 결정한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그냥 산술평균 취하는 거예요. 계속 산술평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그 시점에 왔을 때 그 값을 가지고 계속 예측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 개 이렇게 썼는데요. 일단 어떠한 구간평균법의 그 좀 특징, 그게 이제 그 특징이 이제 한 개가 될 텐데 어떠한 특징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우리 과거 n 데이터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전 시점이나 바로 전전 시점이나 아니면 굉장히 오래된 시점이나 그렇죠? t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시점일 텐데요. 이 모든 시점에 동일한 가중치, 즉 n-1이라는 가중치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일까? 한번 고개가 갸우뚱하죠? 자, 그 다음에
미래 예측값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내일 예측값이나 모레 예측값이나 3일 후 예측값이나 한 달 후 예측값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조금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또 이러한 어떤 예측 방법론이 구간평균법이 잘 맞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느 때 잘 맞아 들어갈까요? 정수가 한번 대답해 볼래요? 한정수? 자, 구간평균법. 맞죠? 그냥 평균을 쭉 낸 거죠. 평균을 내가지고 그 값으로 미래의 모든 값을 그냥 똑같은 값으로 예측한다라는 건데 어느 때 이게 좋을까요? 그래, 맞아요. 특별하게 이런 트렌드가 없는 데이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런 트렌드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시즈널 베리에이션이 없는 이런 데이터 있잖아요. 그냥 일정하게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데이터에는 구간평균법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 더 잘 맞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구간평균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뭘 결정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유저가 결정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단 한 개예요. n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얼마를 사용할까? 자, 그러면 이 얼마를 사용할까? 그 n을 결정하는 방법은 딱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n을 작게 했을 때 어떤 경향이 있고 n을 크게 했을 때 어떤 경향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작은 값의 n은 어떤 경향이겠죠? 맞아요. 그 구간을 굉장히 작게 했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만 갖고 계속 경향을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뭐 n을 갖다 2로 했을 때를 상상해 보시면 바로 현재 시점 포함 바로 과거 시점 데이터만 갖고 계속 평균을 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 시점 이전의 과거의 데이터는 거의 무시하겠다라는 것,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무시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의 경향을 많이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큰 값의 n은 과거 굉장히 오래된 시점까지 그 패턴을 반영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큰 어떤 흐름이 있는 데이터에는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과거의 시점에 그런 정보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큰 값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작은 값이냐 큰 값이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딱 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없지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한번 우리 데이터에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어떤 n 값을 가질 때 가장 적합할지를 좀 경험적으로 판단해 하셔야 될 그런 어떤 그런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간평균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구간평균법은 지금 이제 좀 들으셨겠지만, 뭔가 이렇게 패턴이 없는 데이터에는 어느 정도 잘 맞아 들어가겠지만, 패턴이 있는 데이터에는, 트렌드가 있거나 시즈널 베리에이션이 있는 데이터에는 전혀 맞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제 지수평활법입니다. 자, 지수평활법은 exponential smoothing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간평균법에서는 맞죠? 과거에 우리 고려했던 그 데이터의 어떤 단순 평균, 그 가중치를 같이 뒀다라는 거, 똑같은 가중치를 두었다라는 건데, 그러지 말고, 가중치를 조금 달리 두자라는 거예요. 관측치마다 그 가중치를 조금 달리 두자. 자, 어떻게 두는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 가중치를 줄 건데 그 가중치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결정하냐면 우리가 지수분포 모양의 근거에서 한번 가중치를 결정해 보자. 그래서 이 이름을 지수평활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뭐 큰 의미만 먼저 설명드리고 자세한 건 뒤에 설명드릴 텐데요. 최근 데이터에 보다 많은 가중치를 두자라는 거고 과거로 갈수록 가중치를 좀 작게 두자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맞죠? 우리가 이제 예측하려면 최근 데이터에 보다 더 디펜던트한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는 지금 뭔가 현재나 미래에 뭔가 패턴에 그 많은 정보를 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에 많은 가중치를 두고 과거로 갈수록 가중치를 적게 두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 많은 가중치를 두고 점점 가중치를 이제 줄어들게 할 건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수 분포에 근거를 하겠다. 그래서 이름이 지수 평활법입니다. exponential smoothing. 자, 그러면 이제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지수평활법에. 제가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지수평활법은
앞서 설명드렸던 구간 평균법과 달리 모든 과거 데이터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간 평균법은 어땠어요? 그렇죠? 우리 n을 정해서 n개의 과거 데이터만 갖고 평균을 취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수평활법은 모든 과거 데이터를 갖고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과거 데이터에 중요하지 않은 정도를 우리가 뭘로 컨트롤하겠다라는 거냐면 여기서는 가중치로 컨트롤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간평균법에서는 아주 오래된 과거 데이터는 아예 사용하지를 않았잖아요. 맞죠? 근데 이 지수평활법에서는 일단 사용은 하겠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가중치를 굉장히 적게 두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그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데이터에 보다 큰 가중치를 부여할 건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지수 분포에 근거해서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시점 이렇게 t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시점 뒤에 이렇게 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과거가 되는 거예요. 자, y축은 뭐냐면 가중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현재 시점의 가중치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시점이 과거가 될수록 가중치가 이렇게 작아진다. 그런데 그 정도가 어떠한 분포를 근거하고 있냐면 맞습니다. 지수 분포를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지수 분포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수 분포하면 뭔가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exponentially 증가한다, exponentially 감소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exponentially 감소한다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감소하는 정도가 굉장히 빨라.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감소하는 정도가 이렇게 다른. 그 감소는 하는데 그 감소하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 다른. 그게 바로 특징이에요. 맞죠?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빨리 감소하고 어느 정도 시점에 지나면 이렇게 천천히 감소하는 그러한 어떤 패턴으로 우리가 가중치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파를 줄 건데 현재 시점에 t 시점에 알파라는 가중치를 두면 자, 알파는 가중치니까 0과 1 사이의 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t-1 여기서 이제 t-1 시점에서는 어떤 가중치를 주겠냐면 이만큼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알파에다가 1-알파. 어때요?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안 줄어들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딱 들어오시지 않는 분들은 한번 알파를 우리가 한번 0.4 정도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0.4잖아요. 자, 한 시점 뒤에는 얼마를 주겠다라는 거냐면 가중치를 0.4 곱하기 0.6, 즉 0.24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줄어들잖아요. 0.4에서 0.24.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알파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지수적으로 쭉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t-2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죠? 자, 형준이가 다음 장 가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볼래? 형준아. 그래, 맞아. 알파에다가 이제 1-알파 곱했으니까 t-2 시점에서는 알파 곱하기 1-알파 곱하기 또 한 번 더 1-알파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형준이가 대답한 대로 알파 곱하기 1-알파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시점 저는 알파 곱하기 1-알파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패턴화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자,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이 단순 지수 평활법의 여러 개념을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기억하고 들으시면 돼요. 현재 데이터에다가 알파만큼 가중치를 두고 과거 데이터는 1-알파의 가중치를 둔다. 자, 그러면 시작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시작점 L0는 이렇게 구한다. D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n개 갖고 있다면 우리가 현재 n개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그 갖고 있는 데이터의 평균으로 L0 시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는 두 번째 스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건데요. 자, 이제 여기서 t가 0이니까 L1은 맞죠? t가 0일 경우 L1은 알파 D1 1-알파 L 뭡니까? 0 이렇게 되겠죠. 자, 결국은 첫 번째 시점에서의 값은 첫 번째 시점 데이터에 알파만큼 가중치를 두고 과거 L0 과거 정보에다가 1-알파의 가중치를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균 주는 게 아니라
현재 데이터에 알파만큼의 액센트, 강세, 즉 딱 주고 가중치를 두고 과거 데이터는 1-R, 나머지의 가중치를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제가 식을 통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L1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L1은 알파 곱하기 D1 더하기 1-알파 곱하기 L0. 맞죠? 자,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L2는 어떻게 구할까요? L2는 알파 곱하기 D2 더하기 1-알파 곱하기 L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써보면 이렇게 돼요. 1-알파에다가 L1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게 L1이니까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D1 잘하셨어요. 1-알파 L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좀 더 전개해 보면 D2 1-알파 알파 D1 그 다음에 1-알파 어떻게 돼요? 그죠? L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 시점의 데이터는 그 시점에 해당하는 D2 맞죠? 그게 현재 데이터에다가 얼마만큼의 가중치율도 알파만큼. 그 다음에 한 시점 뒤에는 어떻게 줘? 맞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알파에다가 1-알파 약간 줄어든 가중치를 두겠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뺐네요. 그 다음 시점은 1- 제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L3도 한번 해볼게요. L3 조금 작게 써야 되니까 L3는 알파 D3 1-알파의 L2가 된데 L2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알파 D3 1-알파 이걸 다 집어넣어 보면 돼. D2 1-알파 알파의 D1 1-알파의 제곱의 L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풀면 D3 1-알파 알파 D2 1-알파의 제곱의 알파 D1 그 다음에 1-알파의 세제곱의 L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세 번째 시점의 데이터는 뭐냐면 그 세 번째 시점의 현재 데이터가 D3니까 거기다가 알파만큼의 가중치를 두고 한 시점 뒤는 알파에다 1-알파를 곱해서 약간 줄이고 또 전 시점은 두 번째 시점이죠. 그러니까 T-2 시점에서는 첫 번째 시점이 되겠죠. L3니까 알파에다가 1-알파의 제곱을 곱해줌으로써 조금 더 줄여주고 마지막으로는 1-알파 3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과거로 갈수록 현재 시점이 어디예요? 지금 3이잖아요. 3인 예제 3, 2, 두 번째 첫 번째 그 과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과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과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가중치를 조금씩 줄여준다. 어떻게 익스포넨셜리하게. 잘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측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LT,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데이터, 마지막 그 시점에 그 LT까지 계산해가지고 그 LT 값으로 쭉 예측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지금 설명했던 거를 제가 또 테이블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간단한 예제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건호야, 건호야.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 자, 이 테이블을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음, 헷갈리지? 어? 그래, 맞았어. 잘했어. 잘했어. 6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야. 지금 6개. 1에서부터 6개. 지금 시점 6개 있고, 지금 현재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딱 보면 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두 값을 예측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뭐다? 6개의 데이터. 이 6개의 데이터가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이력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L0 먼저 구해야 되잖아. L0. L0는 과거 데이터들의 산술 평균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20부터 72까지 다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눈 이 45.83이 L0가 되는 거야. L0. 자, 그 다음에 이제 L1서부터 중요하지. 자, L1을 우리가 이렇게 구했는데 어떻게 구해? 맞아. L1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우리가 현재 데이터는 20이잖아. 현재라는 건 뭐냐면 L1의 시점이 뭐냐면 1시점이니까 현재 시점이 1시점이야. T1이잖아.
그때 데이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돼. 디맨드라고 썼는데 그냥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20이잖아. 그 다음에 현재 데이터의 알파, 여기서는 알파는 0.1이라고 했으니까 0.1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에다 1만 해서 알파를 줘야 되는데, 과거 데이터의 정보는 얼마냐면 L0인 거지. 여기 L0. 그래서 45.83을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어떻게 됐어? 43.25가 됐다. 자, 두 번째 시점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시점에서라는 거에 현재 시점은 t가 2니까 그 당시에 데이터가 현재 데이터에다가 알파만큼 주고, 과거 데이터 언제? 43.25에다가 뭘 줘요? 1-알파만큼 주는 거지. 그치? 자, 이 43.25라는 거는 많은 걸 갖고 있는 거야. 과거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43.25에는 L0의 정보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계속 누적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 들어간 이 값은, 내가 별표한 이 값은 여러분들 아마 느끼겠지만 계속 과거의 값이 누적돼서 들어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앞장에서 좀 풀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 시점 뒤에는 알파에다 1-알파 곱하고, 또 두 시점 뒤에는 알파에다 1-의 제곱을 곱하는 거, 이런 어떤 효과가 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때? 우리 한번 여기 한번 구해볼까? L3 값. L3 값 한번 구해볼게. 그럼 누가 해볼까? 주영이가 한번 해봐라. 천주영. L3. 자, 알파 곱하기 주영아 뭐야? 3니까 그래, 맞아, 고마워. 25. 여기 현재 시점 데이터가 25고 1-알파에 현재까지 과거 데이터는 얼마야? 바로 43.93인 거지. 아주 잘했어. 그래서 계산해보면 42.93이 돼. 자, 다음 장에 가보면 다 계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2.93도 계산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점, 다섯 번째 시점, 여섯 번째 시점. 우리가 이제 현재 시점이 여기라고 했으니까 그때 값까지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측값은 어떤 값으로 이제 이용을 할 거냐면, 이 최종 값으로 우리가 쭉 예측값을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시점, 그 다음에 그 다음 시점, 그 값이 이제 일정하게 예측을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구간평균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미래 시점을 동일한 값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에 트렌드가 있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라든지 내려가는 트렌드, 그 다음에 시즈널 패턴이 있는 경우에는 좀 적합하지 않겠죠. 이제 반면에 이제 구간평균법은 과거의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단순 평균 취하는 데 반해서 이 지수평활법은 맞습니다. 현재 데이터에 조금 더 큰 가중치를 두고 과거로 갈수록 가중치를 적게 두는, 시스테매틱하게 적게 두는 그런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더 의미가 있는 또 정확한 예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단순지수평활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지수평활법, 단순지수평활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 식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파라메타, 하이퍼 파라메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파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가 뭐죠? 효진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 효진아, 조효진, 알파. 그래, 가중치인데 어떤 가중치냐면, 그렇지, 현재 데이터에 부여할 가중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알파 값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최근 데이터에 보다 큰 가중치를 적용하겠다는 거고, 작은 알파 값을 사용한다는 거는 과거 데이터에 보다 큰 가중치를 적용하겠다는 거,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알파를 크게 사용해야 될 그런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약간 스무드한 데이터, 이렇게 크게 패턴이 없는 데이터들 있잖아. 이런 데이터에는 이제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맞지? 뭐 이렇게 둥실둥실한 그런 패턴이야. 그러면 이제 과거의 어떤 패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최근 데이터에만 가중치를 많이 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스무딩한 데이터, 굉장히 스무드한 데이터에는 알파를 큰 값을 쓰는 게 좋고, 그 다음 반면에 노이즈한 데이터 있잖아. 막 이렇게 노이즈한 거는 뭐냐면, 막 과거에도 노이즈하고, 그 다음에 현재에도 노이즈이기 때문에 이 과거에 뭔가 노이즈한 패턴이 마치 뭔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노이즈한 데이터에는 작은 알파를 사용해가지고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떤 패턴도 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편적으로 이렇게 둥실둥실한 스무드한 데이터는
뭐 예측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측하려고 하는 데이터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작은 값의 알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알파 0.2나 0.3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R이나 파이썬을 사용할 텐데 이건 최적의 알파 값을 좀 자동적으로 계산해 줄 수 있는 그런 루틴이 그런 어떤 그 함수 라이브러리가 이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걸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설명드린 단순 지수 평활법은 어떻죠? 맞습니다. 미래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한 값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트렌드가 있는 데이터에 적합하지가 않고 또 계절적인 변동이 있는 데이터에는 당연히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시점에 관계없이 예측값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부터가 이제 사실 핵심이에요. 이제 이중지수평활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중지수평활법이라고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트렌드가 존재하는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단순지수평활법, 지금 방금 배운 단순지수평활법을 두 번 적용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그 알고리즘, 스텝 바이 스텝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설명할 때는 완전히 100%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개요는 쭉 설명하고 뒤에 자세하게 예제를 통해 설명드려 볼게요. 자, 먼저 아까 단순지수 평활법에는 L만 있었는데 이제 B라는 게 있어. B가 뭘까 한번 예측해봐. 아까 L은 그냥 레벨이잖아. 이제 B는 뭐냐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트렌드를 잡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처음 L0랑 B0 값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회귀 분석으로 할 거야. 회귀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자, 회귀 모델 만들려면 XY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Y는 뭐냐면 우리 관측값, 우리 갖고 있는 데이터고 독립 변수는 시간 인덱스예요. 1, 2, 3, 4, 5, 6, 7, 8, 9. 그거 갖고 단순 회귀 모델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Y절편을 B0로 사용할 거고 기울기를 L0로 사용할 것이다. 됐죠? 자, 이 정도면 이해하고 내가 이제 예제를 통해 설명드릴 때 또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L은 여기서 이제 L0랑 B0가 결정되었으면 L을 업데이트 해야 될 거 아니야. L은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거냐면, 단순지수 평화법과 같은 거죠. 그렇죠? 현재 시점에다가 알파만큼 가중치 두고, 과거 시점에다 1-알파만큼의 가중치를 둘 건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BT라는 거야. 그렇지? B는 뭐냐면, 아까 그 트렌드를 반영하는 그런 정보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서는 growth rate 이렇게 불렀어. growth가 뭔가 증가를 하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L에 대해서 업데이트한 식을 배웠으니까 이제 B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해야 돼. 그렇지? 아까 그 growth rate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difference between the levels in period t plus 1 and t. t 플러스 1 현재 시점과 바로 그 전 시점의 차이에다가 베타만큼 가중치 두고 그 다음에 지난 시점의 그 growth rate에 1 베타만큼의 가중치를 두겠다 라는 거고요. 다음 forecast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한 시점 뒤나 두 시점 뒤나 n 시점 뒤에 아까까지는 뭐 했어요? 단순지수 평활법에는 다 똑같은 거였잖아요. 맞지? 구간평균법과 그 다음에 단순지수 평활법은 똑같은 값으로 예측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바뀌냐면 LT는 똑같은데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바뀌네요. BT에다가 첫 번째는 1을 곱한 거고 두 번째 2에 곱하고 n 시점 뒤에는 n을 곱해가지고 뭔가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게 핵심.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 총 6개의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예측해야 될 시점이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L0랑, 아까 그 B0라고 한 거, 트렌드를 반영하는 그 정보, 이 두 개에 대한 초기값을 그려야 돼. L0랑 B0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회귀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구한다라고 했어. 회귀 모델은 XY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X는 뭘로 써? 이 시간의 인덱스 1, 2, 3, 4, 5, 6. 6개 데이터니까. 그 다음에 Y는 뭘로 써?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20에서부터 72까지. 이거를 그냥 단순 회귀 모형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최소제곱법을 이용해서 맞지? 베타 제로랑 베타 1, 즉 Y절편하고 기울기를 추정을 하면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 값이 이거라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 5.97이 뭐라고? 정원아, 정원이 한번 대답해봐. 5.97이 뭐야? 그래,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해서 지금 조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이거지. 응? 아까 y는 베타 제로, 베타 1, x. 이 y가 뭐냐면 이 밸류 값이고 여기 t 값, 시간 값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최소 제곱법으로 구한 이 트렌드가 뭐냐면 맞아. 베타 1 값이야. 여기 베타 1이지. 그다음에 레벨은 뭐야? 이거는 베타 0 해주고 y절편이라고. 자,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작점을 정했어. 그 다음서부터는 아까 앞장에서 설명해줬던 그 L값과 B값, 그 업데이트한 그 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지수평활법 식이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에러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에러는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가 해당 데이터에다가 알파만큼 가중치 두고, 그 다음에 어때? 과거의 값에다가 24.93에다가 과거의 growth rate, 여기 B 값을 더해준 그만큼에다가 1-알파를 곱해준다는, 1-알파 곱해준다라는 그만큼 가중치를 준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구한 게 바로 뭐다? 29.81이야. 자, 그러면 레벨이 새로워졌어. 24.93에서 29.81로 됐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면 이게 단순지 수평할법인데 우리가 여기서 뭔가 트렌드까지 반영해야 되니까 트렌드까지 반영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B 값을 또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돼? 맞아. 이 트렌드는 B 값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의 그 변화량이잖아. 기울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의 값을 빼준 거야. 현재 레벨의 값에다 과거 레벨의 값을 빼주고 그만큼 우리가 증가를 했겠지. 그 다음에 과거의 그 트렌드 값에다가 1-베타만큼 가중치를 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현재 변화량에다가 베타만큼 가중치, 과거의 변화량에다가 1-베타만큼의 가중치를 둬가지고 새로운 변화량 5.86을 얻었던 거지. 자, 그럼 L2랑 B2도 구할 수가 있지. 그럼 어떻게 구할까? 응? 맞아. 그냥 한번 볼게. 여기서는 L2는 어떻게 하고 하냐면 맞아. 현재 시점이 60, 그 다음에 29.81에다가 과거의 트렌드값 더해서 1-알파의 가중치 38.11이 나오고 트렌드 이 B2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현재 시점에서 레벨의 과거 시점의 레벨의 그 차이 이만큼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과거에 5.86만큼 증가했으니까 1-베타의 가중치를 줘서 6.11이라는 새로운 그로스 레이트가 계산된 거지. 이런 식으로 쭉 계산되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해볼게. 이 42.29하고 5.91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42.29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계산할게. 이게 L3잖아. 응? 그럼 알파 곱하기 누가 해볼까? 재현이가 해볼까? 박재현. 재현아 한번 해봐. 어때? 어? 얼마야? 그래 25잖아. 여기 25를 일단 곱하고 잘했어. 그 다음에 1-알파 가중치를 둘 건데 이거는 과거 L값 31.1에다가 몰더의 과거의 그로스 레이트 6.12를 더한다. 아주 잘했어. 알파에다 0.1을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42.29가 돼. 자, 그 다음에 B3는 어떻게 구해? 송승환. 송승환이 한번 해볼래? 승환이? 맞아. 이것도 쉬워. 이거는 이제 레벨의 차이를 일단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2.29에다가 38.11. 잘했어? 거기다가, 그렇지. 여기가 이제 베타만큼 가중치를 두고, 그 다음에, 얼마? 그래, 6.11에다가 1-베타 가중치를 주겠다는 거죠. 과거 6.11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베타도 0.1이라고 두면 이것도 계산해보면 얼마냐면 이게 바로 5.91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하면 우리가 이제 현재 시점이 여기 있으니까 60.76과 5.97이 얻어지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시작점은 어디에? 시작의 레벨 제로하고 그 베타, 그 B0라는 거, 트렌드. 이게 이제 뭐였냐면 첫 번째 L0는 24.93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트렌드도 5.97로 시작됐는데 이런 게 쭉 업데이트 돼가지고 현재 어디에 와 있냐면 레벨은 60.76이고 그 다음에 트렌드 값은 한 5.97. 트렌드 값은 돌아 같은 값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미래 값을 예측하는 게 최종 목적인 거지. 한번 지우고 자 어떻게 예측할 거냐면 자 바로 다음 시점에 예측값은 어떻게 할 거냐면 60.76에다가 이게 레벨이니까 그
다음에 트렌드 값을 곱하고 한 시점 뒤니까 2를 곱한 거야. 그래서 66.73이 됐다. 자, 두 번째 시점은 어떻게 돼? 맞아. 시작이 60.76이고 기울기가 5.97인데 두 시점 뒤니까 2를 곱한 거지. 그만큼 이제 두 시점 뒤니까 그만큼 좀 변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2배 변화를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세 번째는 없는데 세 번째는 어떻게 구할까? 응? 세 번째도 이렇게 구하면 돼. 60.76 더하기 3 곱하기 5.97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네 번째 시점 4 곱하고 쭉 가서 n시점 뒤면 4를 곱하는 거고. 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중지수 평활법까지 배웠고, 이중지수 평활법은 지금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이지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이기도 해.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오늘 배우고 있는 예측 모델은 뭐냐면 어떤 X를 가지고 Y를 예측하는 그런 게 아니라 Y만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우리가 이제 고려하고 있는 그러한 Y 데이터만 있는 거야. 그럼 이제 Y의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과거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지수평활법 이 계열의 이 모델은 X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또 Y의 자기 자신의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아요. 자, 그럼 이중지수평활법까지 배웠는데 이중지수평활법은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던 구간평균법과 단순지수평활법의 단점을 꽤 많이 보완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수평활법, 지수라는 걸 이용했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 모든 데이터에 똑같은 가중치를 둔 게 아니라 최근에 보다 많은 가중치를 두고 과거로 갈수록 조금 적은 가중치를 두었어. 그래서 좋았어. 그런 다음에 맞아. 그로스 레이트라는 거를 줬기 때문에 트렌드까지 잘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중지수평활법이. 그런데 이중지수평활법은 이제 알다시피 이 계절적 변동을 반영을 못하는 거지. 시즈널 베리에이션을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즈널 베리에이션을 반영할 수 있는 그 팩터를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 오케이? 물 좀 마실게요. 그게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홀트 윈터라는 방법이야. 홀트는 뭘까? 사람 이름이야. 윈터는 뭐야? 이게 계절적 변동을 반영한다고 해서 윈터 이게 아니라 윈터도 사람 이름이야. 그러니까 두 명의 라스트 네임.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의 라스트 네임 홀트고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윈터야.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개발했다고 해서 홀트 윈터 지수평활법이고 이거는 이제 앞서 이제 설명한 방법론과 이제 연장성산에서 본다면 이건 이중지수가 아니라 삼중지수야. 이제. 삼중지수 평활법. 오케이? 그래서 뭔가 지수 평활이 돌아가는데 세 번이 돌아갈 거라고. 그래서 아까는 레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로스 레이트 트렌드가 있었으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건데 그게 뭘까? 어? 설명 안 하고도 여러분들이 아마 예측할 수 있을 거야. 승준이 한번 해볼래? 승준아. 그래, 맞아.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계절적인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 거지. 잘했어. 그런데 이제 홀트윈터 지수평활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애디티브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멀티플리커티브라는 방법이 있는데 자, 애디티브라는 말을 이제 우리 머신러닝 그다음에 인공지능 예측 모델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애디티브는 말 그대로 뭔가 여러 개의 텀이 있으면 그걸 더하기 빼기로만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거야. 그다음 멀티플리커티브는 곱하기랑 나누기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통 더하기 빼기는 선형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단순한 패턴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고 멀티플리커티브는 비선형적인 거를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시계열 패턴이 있을 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애디티브 같은 경우에는 계절 변동 산포가 일정할 경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그게 뭔지 다음 장에서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만 넘어갈게. 계절 변동 산포가 증가할 경우 이때는 멀티플리커티브를 사용하겠다. 자, 계절 변동 산포가 일정하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쭉 가는데 계절적인 변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절적인 변동이 있는데 그 높이가 일정하다라는 거야. 맞지? 네, 이제 계절 변동의 산포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계절적인 베리에이션도 있지만 그 크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increasing seasonal variation. 자, 이 경우에는 뭘 써? additive. 아직 뭔지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어. 이거는 multiplicative.
자, 그러면 애디티브부터 설명할 건데, 애디티브, 이제 여기서는 제가 식을 통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테이블을 통해서 예제를 보여드리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은 식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은 코드로 할 거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볼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이 식이 복잡해서 그렇지. 첫 번째 건 뭐냐면, 그 레벨을 나타내는 거 있었잖아. 또 두 번째 건 그 growth rate, 트렌드를 잡는 거야. 이게 뭐다? 레벨. 이게 뭐야? 트렌드.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해? 맞아, 이게 이제 시즈널을 잡는 하나의 또 팩터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삼중 지수가 되는 거야. 삼중 지수.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감마.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로 안 썼네요. 알파, 감마, 델타 이렇게 썼네. 그렇지? 가중치에 대한 노테이션을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점까지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 바로 전 시점까지 레벨과 그로스랑 그 다음에 시즈널 값을 다 구한 다음에 예측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예측을 할 거예요. 이 타우는 뭐냐면 예측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우가 1이라는 건 뭐냐면 한 시점 뒤에 예측하는 거고 타우가 3이라면 세 시점 뒤에 예측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하면 LT 값 우리 구했고 BT 값 구했고 SN, TL 값 구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측 시점을 구하고 우리가 이제 타워 값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타워 값에 따라서 예측 시점에 따라서 예측 값이 이렇게 달라지겠지. 여기도 타워에 대한 함수이고. 오케이? 굿. 자, 멀티플리커티브는 아까 식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가 이제 나누기가 있어. 이 뒤는 같아. 뒤는 같은데 이 앞에 이렇게 나누기로 되어 있다. 나누기랑 이것도 이제 나누기야. 이거 잘못된 거야. 미안. 그래서 나누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됐고 똑같이 레벨 그 다음에 growth rate, seasonal factor 이렇게 세 개가 돌아가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점까지 이 값을 다 이렇게 업데이트 한 다음에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예측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타우 시점 뒤에 예측 값은 LT 더하기 타우 곱하기 BT 그 다음에 곱하기 아까는 어땠냐면 한번 참고로 애디티브인 경우에는 이게 곱하기가 아니라 이게 더하기였거든. 곱하기로 바뀐 거지. 멀티플리커티브에서 곱하기로 우리가 값을 예측을 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우리가 이제 쭉 배웠어요. 뒷장에서 한번 마무리를 줘볼게. 이제 우리 뭐 그 지수평활법이라는 그 제목 하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학습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구간평균법이라는 걸 배웠지. 그 역사를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흐름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구간평균법 배웠고 거기에 이제 뭔가 단점이 있어가지고 지수평활법이라는 걸 배운 거야. 근데 단순 지수평활법. 근데 이 단순 지수평활법에도 어떤 한계가 있었어. 그래서 이중 지수평활법을 배운 거고 이중 지수평활법에도 좀 문제가 있었지. 이 문제가 뭐였지? 문제라기보다 한계점이 뭐였지? 그치. 계절적인 요인을 반영할 수가 없었잖아. 시즈널 베리에이션을 반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삼중지수법, 즉 홀트 윈터 지수 평활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배운 방법론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어떤 x를 이용해서 y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y 자기 자신의 과거의 어떤 패턴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y의 어떤 미래 시점을 예측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끝나기 전에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하고 끝내고 싶은데 평활법이라는 말 썼어. 평활법은 영어로 하면 뭘까? 맞아, 스무딩이란 소리야. 스무딩. 우리가 이제 평활이란 말은 일상생활에 잘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스무딩이란 말은 좀 많이 쓰잖아.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평활법이란 말을 썼냐면 왜 평활법이란 말을 썼겠어? 응? 누가 한번 얘기해볼까? 빨리 끝내고 싶지. 빨리 끝내려면 대답을 해야지. 내가 들리도록 대답을 해야지. 기원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 정기원? 그래. 나는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기원이가 잘 대답했어. 평활법이라는 건 이제 스무딩이고 스무딩이라는 건 뭔가 편편하게 한다라는 건데 지금 배운 다 방법이 편편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편편하게 했냐면 평균을 취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일정한 데이터를 갖고 맨 처음에 외웠던 구간평균법은 맞아. 어떤 시점 과거의 n 시점의 데이터를 갖고 평균을 취해가지고 그 평균 취할 때 그 값들은 막 이렇게 스파이키가 있을 건데 평균을 취해보면 뭔가 스무딩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무딩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지수평화법부터는 모든 데이터를 갖고 사용하는 건데 어때? 그래. 그 평균을 사용하긴 사용했는데 가중평균을 사용한 것 뿐이지.
그렇지? 가중치를 어떻게 둬서 지수 그 분포에 근거해서 둔 것뿐이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방법이 다 평균, 단순 평균이건 가중 평균이건 어떤 평균을 취해서 뭔가 데이터의 노이즈를 평활하게 한 다음에 뭔가 예측을 하자. 자, 중요한 거야. 우리가 뭔가 예측을 할 때면 뭔가 헷갈리는 존재가 있으면 예측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거든. 일단은 그것부터 없애자라는 거야. 노이즈 제거를 하겠다라는 그거 평활법. 가장 간단한. 평균을 취해서 일단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핵심만 잡아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이제 이 평활법은 태생적인 어떤 문제점은 어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어떤 스파이키한 패턴은 잡기가 어려운 거지. 맞죠? 우리가 이제 평균을 취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평활법이라는 말 우리가 이제 왜 사용했는지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끝마칠게요.